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날씨가 계속 춥다고 하는데 눈도 와가지고 빙판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등이 잘 나온 그런 모습인데 우선 이제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서 뭐 불확실성, 경기 우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우려 이런 걸로 해서 실체가 없는 그런 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빠질 만큼 빠지면은 결국 올라오는 그런 증시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다라고도 생각하시고 또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을 치고 이제 위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구간대에서는 쉽게 지금 수익이 났다고 바로 수익 실현한다는 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 갈아타는 건 좋겠지만 그냥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반등 조금 나온 것 같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은 길게 끌고 가시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중국에서의 수출입 지표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어저께 유럽 증시도 강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어차피 1950 이하는 연기금이건 투신이건 보험가건 다들 자기네들 매수가 이하인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모멘텀 있을 때 오히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내 현물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으로는 매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매도 자체가 좀 약해졌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의 커버링,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청산된 부분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에도 오히려 유입되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대형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했고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 시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따가 뭐 건설업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만기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전에 12월 말에 배당락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1월 효과다라고 하면서 코스닥과 중소형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었죠. 상대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때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물량이 이제 계속해서 수급의 악화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내일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준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뭐 특별하게 뭐 중소형이 나쁘다, 뭐 코스닥보다 대형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구간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반등이 나온 만큼 좀 더 윗방향을 보면서 가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중국에서의 이제 수출입 지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월달 시작하자마자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도 나왔었고 중국의 차이신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데는 다른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지만 경기도나 우려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의 수출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수출 지표인데, 이제 수입까지는 이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수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시장에서 12월 달 수출이 예상치가 마이너스 8% 예상이었었는데, 그보다 훨씬 개선된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타났죠. 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마이너스다라는 부분이, 좋아져 봤자 작년 대비해서 여전히 수출이 감소되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도 제가 이제 경제지표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제지표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방향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익의 증가세,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감소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다 하더라도 이게 서서히 위쪽 방향으로 잡아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작년 2011년도부터 시장에서 중국 자체가 내수 소비 형태로 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수출에 감소가 갔었죠. 그리고 나서 감소가 되다가 작년부터는 아주 큰 폭의 수출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는 수출 감소폭이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출이 증가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기저효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환이 될 때는 중국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기가 연착륙을 한다. 이런 쪽으로 시장은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오늘 양호하게 나왔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근데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3.0포인트 이탈해서 끝난 모습인데 중국은 변동성이 좀 센 그런 원래 장인이만큼 그냥 뭐 중국이 좀 빠졌구나. 뭐 또 올라오겠지. 이 정도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그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대형 지수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려드릴 때 좀 큰 그림을 자꾸 그려드리려고 하냐면 시장에서 하루하루 맞춘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하루하루에 계속해서 수익에 목을 매다 보면은 큰 그림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이 예전부터 5년 넘는 기간에서의 박스권 하다, 즉 극단 자리에 왔다. 그런데 기업들의 이익은 좋아지고 있다. 밸류에이션도 더 좋아지고 있다. 글로벌 여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럼 지금 그건 뭐냐? 걱정할 것 없이 사가지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은 알아서 수익 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오늘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떨어질 만한 요건이 있냐? 미정시도 다 빠져있고 중국도 빠질 만큼 다 빠졌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거의 다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굳이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뭐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반등 나서 좀 더 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겁이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싶었던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죠. 내일 시장에서 살짝 조정을 받던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8월달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는 것이 원래 시장이었었죠. 그러니까 8월달 있었던 악재가 다시 한번 나온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국 이제 기존에 한 번 더 악재가 작용했을 뿐이지 신규 악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까지 이제 바닥 따지기를 했죠. 다시지 나와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자 반등을 하면서 5일선 자리대를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앞전에 이제 10월 말부터 한번 빠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도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 5일선 자체를 한 번은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다가 5일선 올라오고 나면은 단기 반등폭이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번에 올라올 때 21선 자리대를 얼마 세 번째 돌파와 안착을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21선은 세 번째 올라타고 안착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되게 될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선 쌍바닥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21선 쌍바닥의 최소 기본 목표치는 원래가 직전 고점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인 것이고 N자형 폭마디로 강세를 띨 수 있다면은 직전 고점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크게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폭을 맞고 잡고 움직인다면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이런 위치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난주까지가 위험이었다면 이번 주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볼 필요 없이 조금은 길게 보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가장 국내 증시에서 특히 시총 상위 대형주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기관이죠. 기관인데 기관의 형태는 좀 간단한데 연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좀 묵직하게 끌고 갈 스타일이고 투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950 이하선 잡는데 언제부터 좀 팝니까? 2000포인트 전후되면 팔겠죠. 그 구간대 오면 항상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또다시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950포인트대에서 끝났는데 2000포인트까지는 뭐예요? 좀 더 높게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본격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최소한 2000포인트까지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던 부분이 앞전에 들어왔던 프로그램 물량 이게 3분의 2 이상 거의 소진이 되어 있고 외국인 매도도 오늘 상당히 좀 약해졌었죠. 외인들 매도도 어느 정도 소화가 돼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크게 나올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띈 업종이 있죠. 강세를 띈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11월 말 그리고 12월 달 이때 여러분들한테 그 건설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 했냐면
건설업종이 주가가 많이 빠진 배경이 뭐냐 그 부분이었었는데 시장에서 결국 투자 심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중동에서의 저가 수주 받았던 부분 좀 목이 좀 안 좋아요. 저가 수주 받았던 부분이 이제 부실 쪽으로 연결되고 그게 너무나 싸게 그 수주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충당금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거의 대부분 저가 수주 받았던 거는 공사가 마무리됐거나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 분양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한 것이 서서히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이 올해와 내년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종도 이제 서서히 실적이라든지 더 이상 밸류가 더 빠질 필요 없는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내려온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약간 모멘텀이 들어오고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돌아버리니까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죠. 자, 하나씩 볼게요. 건설업종 지수입니다. 건설업종 지수를 보니까 건설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작년 이제 상반기에는 건설주들이 또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주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채널 패턴으로 내려왔었죠. 그러다 이제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 나오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또 빠진 거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서 바닥을 만들 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21선을 이번에 올라타게 되면은 세 번째 자리에 되죠. 근데 건설업종 같은 게 어떻게 됐어요? 이 세 번째 자리를 먼저 그저께 올라갔었죠. 그저께 올라가고 거래량도 바닥까지 한번 먼저 실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고점을 만든 자리 때는 무슨 자리냐? 앞점 작년 8월달 저점 자리. 그러니까 지수는 8월달 저점을 깨지 않았는데 건설은 그 이하로 훨씬 더 내려왔으니까 이게 다 뭐예요? 지수 대비해서 과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과매도 나온 구간대에서 우선은 어떻게 돼요? 지수의 직전 저점 자리 때 한번 저항을 인식이 되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이 있다면은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오늘 절반 수익 실현을 했는데 남은 물량은 어떻게 보냐? 더 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를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여전히 밸류적인 부분이 싸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AIB 중국에서의 공식 출범이 이어지는데 1대1로 정책이 나올 때 국내 건설사들도 새롭게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란에서의 경제제재 해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제재 해제가 공식화될 때 새롭게 이란에서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것들은 어떤 이슈라든지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극단적일 때 풀려버리면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증권사에서 전망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앞전에서 다시 해뒀던 건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것은 딱 하나였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의 부실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결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가의 급락으로 연결이 되었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과 올해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건설업종 대표 건설사들입니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익의 증가를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주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추가적으로 AIB라든지 이란에서 수주가 늘어난다면 이익의 증가라든지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서히 올해부터 개선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주가가 빠졌는데 이익은 늘어난다. 전망이니까 어떻게 돼요? 맞추는 과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현재 건설업종의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산업재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중국에서의 이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던 그 시기에는 프리미엄을 받았었죠. 그래서 프리미엄은 그 당시에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2.5배에서 3배까지 거의 다 나타났었는데 그 프리미엄 받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신흥국이 이제 새롭게 인프라 투자가 안 들어가게 되고 소비 시장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던 거죠. 빠지다가 어떻게 합니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낮은 역대 거의 최저의 밸류 수준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시장에서 항상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밸류적인 메리트가 커지고 이익이 개선되는 업종이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턴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할인이 됐기 때문에 할인됐던 부분이 일정 부분 회복이 돼줄 때는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나타났을 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저점이 깨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보면 안 돼. 망할 기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를 보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 저평가되었냐 그리고 어느 구간대에서 진입을 하면 정말 좋을 것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저께 이제 유가인데 어저께 미증시에서 텍사스 중진료가 장중에 30불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다들 유가가 극단적으로 갈 때 20불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앞전에 굉장히 좀 있었죠. 근데 어저께 이제 30불을 또 살짝 깨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5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분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종목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주가를 넘어가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시켜 줍니다. 바뀐 건 없어요. 이 회사의 실적 전망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목표 주가가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고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과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떨어졌어요. 근데 그가 떨어지고 나니까 더 내려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분석입니다. 왜? 여건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유가가 30불 이하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어저께 워런 버핏은 오히려 이제 어저께 미국에 있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빠질 만큼 빠지고 그동안 들어왔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는데 어차피 주시장은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다 던지면은 그때가 정말 싸고 좋을 때가 되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앞전에 저도 이제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3달 하락을 했고 시장에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35불 정도, 한 34불, 5불 이 정도에서는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빠졌죠. 더 빠져서 그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시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더 빠질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가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 유럽이 아니라 이제 오펙 국가들, 그리고 실제로 유가가 올해 석유가 이제 얼마큼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망이 있냐 이걸 보면 되는데, 자, 시장에서 2014년부터 굉장히 이제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근데 공급이 늘어난 요인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셰일오일 이쪽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요는 그렇게 큰 폭의 증가가 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공급이 초과가 돼버리니까 가격이 급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급락으로 떨어지면서 생산 단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생산 단가가 낮은 데는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생산 단가가 높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펙 같은 경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이 유가 합계 생산 원가 자체가 한 23불, 4불 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 오펙 국가들 전체적인 평균이 한 33불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은 한 42불, 3불이고 비오펙 국가 같은 경우는 50불이 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추 공수가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생산을 현재 안 하고 있거나 축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펙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을 아직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공급을 초과를 만들었었던 비오펙 국가들, 특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러 가지 셰일가스, 난민 국가들 이런 쪽에서 셰일가스, 셰일오일가 캐던 거를 약간은 중지를 하거나 안 하니까 결국 유가 공급은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가 공급 축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앞전에 굉장히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축소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수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수요 자체는 꾸준히 이어지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유가의 생산과 그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가격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란에서 경제제재 해제 이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 자체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인해서 빠진 만큼 그 부분이 마지막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유가와 관련된 상품을 우리는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유가 관련된 상품에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이런 부분이 텍사스 중진류와 두바이유가 가격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 아시아 그 안에서도 특히 국내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이익의 증가율이 더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국내 정유사라든지 화학주들이 유가가 빠졌으니까 주가 빠졌나요? 안 빠졌죠. 왜? 유가는 서서히 바닥을 칠 것이다. 그리고 마진 스프레드는 더 견고하게 갈 것이다라고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화학하고 정유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연결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제 마진가, 환율이란 수혜, 환율 상승이라는 수혜를 미리 받아놓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간다 해서 추가적으로 강세 띄는 모멘텀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유가 관련된 우리는 상품이 있어요. 시장에서. 뭐 여태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증권사에서 DLS라고 해가지고 유가 관련된 상품이 예전에 100불에서 80불 떨어질 때 70불 떨어질 때 막 판매를 했었죠. 그거 전부 다 낙인됐잖아요. 전부 다 손실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가셔라 이게 아니라 그쪽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국내에서도 유가 관련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거 원유 선물인데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2014년도에 유가가 100불이 넘었을 때 100불, 110불일 때 11,500원이었었죠. 이게 지금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3,4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3,4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유가가 더 빠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유가가 더 빠져가지고 한시 예를 들어 유가가 뭐 진짜 최악으로 그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많이 떨어져가지고 25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5불 되면 한 3,000원 정도 떨어지겠죠. 반대로 5월달 정도가 되면은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가가 한 45불 정도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 종목은 얼마 됐어요? 4,800원, 5,000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먹을 폭마디가 얼마예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들어갈 때 처음부터 어떻게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까? 단기적으로 1주일, 2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게 최소 5월달까지는 난 보겠어라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폭마디가 30% 이상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죠. 훌륭한 투자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역발상으로 투자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똑같아요.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그런 구간대 들어왔을 때 정말 그 문제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구간이 정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결국 큰 수익을 나중에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반등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등 시작이 나왔는데 내일 시장에서 상승이 좀 줄어들었다. 내 만기 여파를 받았다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이제 우리가 위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고요. 서서히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면은 지수는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시장에서 힘든 구간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이제 주식을 이제 담으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대에서 1, 2% 다시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머그폭 마디가 두 자릿수 이상이 되는 시장일 텐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늦었다라고도 생각하실 거 없고 갖고 계신 분도 수익이 담보됐다면 조금 더 이제는 위를 보시면서 차분하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깡센클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